자, 세 번째는요. 29페이지입니다. 이미지 치환이에요. 치환이라는 것은 바꾸다 그 말이에요. 치환. 네. 환치, 치환.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치환인데요.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요. 사물에 대해 마음이에요. 마음에 떠오르는 직관적 인상이나 그 낱개 또는 덩어리. 제가 그렇게 시를 잘 쓰시려면은 이런 그 기법을 알아가지고 잘 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를 읽으면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썼는가 봐야 돼. 엿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 생각과 다른 선생님 그 시인님의 생각을 오버랩 시켜서 읽어보기도 하고 또 그 시를 읽고 나 같으면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겠네.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자꾸 익혀야 돼요. 나는 언제 저 사람처럼 글을 잘 쓰지? 근데 어느 날 보면 그보다 훨씬 잘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목판화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쭉 이제 볼 텐데, 목판화를 우리 문영미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목판화 진창윤. 목판 위에 칼을 대면 마을에 눈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골목 안쪽으로 흘러들어 고이는 풍경들은 늘 배경이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여자의 문 따는 소리를 들으려면 손목에 힘을 빼야 한다. 칼은 골목을 따라 가로등을 세우고 지붕 위에 귀하를 덮고 용마루 위에 길고양이 걸음을 붙들고 담장에 막혀 크는 감나무의 가지를 펼쳐준다. 나는 여자의 벌소리와 아이의 소리 없는 울음을 나무에 새겨 넣기 위해 밤이 골목 끝에서 떼쓰며 우는 것도 잊어야 한다. 불 꺼진 문틈으로 냄비 타는 냄새가 새어나오더라도 칼을 놓지 않아야 한다. 그쯤 되면 밤 12시의 종소리도 새겨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여백은 언제나 좁아서 칼이 지나간 움푹 팬 자리는 서럽고 아프다. 지붕 위로 어두운 윤곽이 드러나면 드문 송곳을 찍어 마치 박담한 못자국처럼 별을 새겨 넣는다. 드디어 깜깜한 하늘에 귀가 없는 별이 뜬다. 여자는 퉁퉁 부른 이불을 아이의 턱 밑까지 덮어주었다. 내 칼이 닿지 않는 곳마다 눈이 내리고 있다. 네. 아름다운 시를 아름답게 읽으시네요. 저는 이 목판화라는 시를 수년 전에 만나고 참 이 사람 이 시인 글을 잘 쓴다. 터프거나 뭐 그렇지도 않은데 찬찬하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풀어갔지? 내가 만약에 목판화를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 시를 20번도 더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좀 불안정하거나 좀 뭔 일이 있어서 마음이 좀 격할 때 가끔 읽어보곤 합니다. 그 뒤에도 읽어봤어요. 참 잘 썼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게 잘 됐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미지에 성공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이미지는 지금 목판화를 지금 새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목판. 그래서 조각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지, 어떤 형상을. 목판 위에 칼을 대면
마을에 눈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저는 오늘 눈이 많이 오는데요. 선생님들 지금 눈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상상으로만. 듣는 거예요. 저 마른 풀 머리에 눈이 내리는데 그 풀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판에 딱 칼을 대니까 눈 내리는 소리가 들린대요. 난 첫 기절을 보고 깜짝 놀라서 처음에요. 네.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니까 더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우리가 관음 그랬잖아요. 소리를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눈인데 눈 내리는 소리가 들린대요, 지금. 네. 그런 어법입니다. 골목 안쪽으로 흘러들어 보이는 풍경들은 늘 배경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마을을 지금 그리고 있네요.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여자. 문 따는 소리를 들으려면 손목의 힘을 빼야 한다. 지금 이제 생업을 마치고 지금 귀가를 하는데 따가닥 하고 이제 문을 따는 소리. 네, 따는 소리를 하려면 목판화를 딱 하면 그 소리를 멈춰야 하잖아요. 그 행동을 멈춰야 지금 그 들리는 거예요. 그 시간적으로도 지금 맞추고 있어요. 칼은 골목을 따라 가로등을 세우고, 지금 칼이 가는데 골목에다 가로등 하나씩 지금 그리고 있네요. 지붕 위에 기와를 덮고, 기와도 지금 이렇게 기와 모양으로 지금 목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마루 이의 길고양이 걸음을 붙들고. 그러면 길고양이 그 용마루 위에 하나 그려놔야 되겠네요. 걸음을 붙들었다는 말은 길고양이를 지금 그렸다는 얘기예요. 담장에 막혀 큰 감나무 가지를 펼쳐준대요. 감나무가 이쪽으로 이제 그 집 있는데 이 담장에 막혀서 이게 움츠리고 있었던가 봐요. 그 감나무를 이렇게 좀 더 길 이쪽으로 좀 더 그려 이게 지금 새기고 있는 겁니다. 밤에 골목 끝에서 떼쓰며 오는 소리 없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여자의 벌소리와 아이의 소리 없는 울음을 나무에 새겨 놓기 위해 밤이 골목 끝에서 떼쓰는 것도 이제 밤이요 떼쓴대요. 떼쓰면 우는 것을 잊어야 한대요. 여기서 벌소리, 우리가 흔히 그냥 뻘소리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말입니다. 방언이에요. 허튼 소리요, 방언이에요. 허튼 소리, 뻘소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밤이 골목 끝에서 떼쓰며 오는 것도 잊어야 합니다. 불 꺼진 문통으로 냄비 타는 냄새가 새어나오더라도 칼을 읊지 않아야 한다. 그쯤 되면 밤 12시의 종소리도 새겨 넣을 수 있대요. 참 너무 멋지게 잘 쓴 것 같아요. 여기서 첫 행에 마을에 눈 내리는 소리,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 따는 소리, 그 쭉 내려서 하나 다섯 번째 소리 없는 울음, 그 다음에 또 다섯 번 내려와 5행 내려가고 시의 종소리까지 모든 거를 그 지금 목판화 속에다 새겨 넣는 거예요. 네,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삶의 여백은 언제나 좁아서, 우리 현 실상을 말하는 거죠. 삶의 여백이 좁다. 그러면 우리가 참 먹고 살기 어렵다. 이렇게 그 산문을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썼을 거예요. 수필을 쓴다면. 근데 여기는 삶의 여백은 언제나 좁아서 극히 은유로 이렇게 써놓는 거잖아요. 이게 시의 묘미입니다. 칼이 지나간 움푹 픈 자리는 서럽고 아프다. 지붕 위로 어두운 윤곽이 드러나면 드문드문 송곳을 찍어 마치 박담한 못자국처럼 별을 새겨 넣는다. 그러니까 윤곽이라는 것은 일이나 사건의 대체적인 줄거리를 윤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별을 지금 지붕도 그려놓고 다 그려놨어요. 이제 하늘을 그리잖아요. 하늘을 그릴 때는 이제 못자국처럼 이렇게 탁탁탁 뜯는 거죠. 이게 박는 것처럼 별을 그렇게 지금 새겨 넣는 거예요. 드디어 캄캄한 하늘에 귀가 없는 별이 뜬대요. 하늘에 귀가 없대요. 귀가 없기 때문에 울지 못합니다.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소리를 못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귀가 없는 별이 뜬대요. 여자는 퉁퉁 부른 이불을, 지금 귀가한 여자입니다. 지금 늦은 밤에 지금 직장에서 귀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화자는 그 문 따는 소리를 새겨 넣기 위해서 칼을 멈추고 그걸 지금 그 여자의 문 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새겨 넣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퉁퉁 부른 이불을 아이의 턱 밑까지 이렇게 덮여줬대요. 참 자상하죠. 내 칼이 닿지 않은 곳마다 눈이 내리고 있대. 아, 참 대단해. 그건 뭐냐면요. 지금 별까지 다 했잖아요. 내 칼이 닿지 않는 이쪽, 그, 목판화 그 바깥에. 이쪽은 지금 펑펑 지금 밖에 오늘처럼 눈이 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눈을 안 맞고 있지만 밖에는 똑같은 그런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를 멋지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그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키고요. 그래야 말의 생명력이 거기서 나타나거든요. 형상화라는 것은 뭐냐면 형체가 분명치 않은 것을, 추상적인 것을 이렇게 그 어떤 방법이나 매체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을 형상화시킨다고 그래요. 이게 시에서는 형상화를 꼭 시킬 필요가 있어요. 상상력도 형상화를 시켜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 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100번도 더 읽어서 정말로 여러 차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네. 그래서 이 시처럼 아주 쉬운 언어를 지금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언어도 없어요. 그렇게 사용해서 심도 있게 표현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시를 정말 잘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카톡을 보내오신 선생님이 계셔요. 예. 그 경북의 문경에 사시는 선생님이신데, 그 강의를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들으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책이 없다고 책도 이제 주문을 하시면서, 이제 교과서를 갖고 공부하는 것과 그냥 갖고 이렇게 공부하지 않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왜 마침표가 시에서는 없냐고, 그거 좀 간략하게 얘기해달라고 제가 갑자기 생각나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요즘은 그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것이 대세예요. 근데 이제 동시는 찍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거는 일단은 정형화 시켜서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시에서는 요즘 마침표 찍는 시가 거의 드물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시각적으로 이게 시도 하나의 사진이고 그렇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에 마침표를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적 자유, 그 다음에 생명의 자유를 말하고 싶고요. 말해서 그러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미지를 한없이 증폭시키기 위해서 마침표를 안 찍는다.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고 안 찍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침표를 찍는다고 해서 시가 잘못되고 마침표를 안 찍는다고 해서 사실은 잘못된 건 없어요. 제가 하나 더 붙이면은 종교적인 얘기입니다만 성경에는 마침표 없습니다. 히브리에는 마침표라는 게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거는 그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증폭시키고 큰 의미로 보는 거지. 그걸 마침표를 딱 찍어놓지는 않았어. 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고 안 찍고는 그는 잘 됐다, 잘못됐다 따질 필요는 없다. 지금 트렌드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마침표를 안 찍었다고 시가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유튜브에서 한번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그거는 시가 뒤고 안 뒤고는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 한편은 생명이고 또 이 사진이에요. 네. 제 사진을 찍었다, 제 사진을 지금 찍고 있잖아요. 그것이 제가 벽에 걸어놨다 해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영정사진이라고 말하지 않듯이 그거는 마침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도막에는 우리의 이름에는 마침표가 없다. 예, 과정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우리 문경에 사시는 선생님께서도 궁금한 사항이 이렇게 또 카톡으로 또 메시지로 주시면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라도 이렇게 짧게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해요.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지꽃입니다. 편지꽃. 참 공공근로 아주머니들 구암동 우체국 앞 화분에 편지꽃을 심고 있다. 편지예요. 편지. 봄에 그 대표적인 꽃이잖아요. 그 제가 편지꽃 나와서 제가 한 말씀만 퀴즈를 그냥 간단히 내볼까요? 지루하시니까. 유채꽃, 진달래, 개나리, 철쭉, 벽꽃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이게 한 번에 피어요. 이것들이. 벼는 벼대로 한 번에 어느 날 피고 대부분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한 번에 피고요. 매화는 매화대로 한 번에 펴요. 이 나무는 가을에 매화가 필 때도 물론 한 송이씩 두 송이씩은 펴요. 예를 들면 개나리도 마찬가지 겨울에도 이제 온도만 맞으면 피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왜 그렇게 한 번에 필까요? 유채꽃은 유채꽃대로 막 피거든요. 한 번에. 한미꽃은 한미꽃대로 그 시기가 되면 펴요. 왜 필까요? 첫 번째는요. 종족 보존이에요. 한 번에 펴야 수분을 할 수가 있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서 씨앗을 또 며칠 꽃도 피고 이게 꽃을 피잖아요. 그럼 씨앗을 궁극적인 씨앗이라는 건 자식 아니겠습니까? 후대, 후대를 약속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합동 결혼이죠. 엄마들 여기서 뭐든 그 수많은 그 꽃들이 합동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얘기한 거고요. 기초적인 이유는 여기 있어요. 온도와 일조량 때문에 그래요. 개나리는 온도가 어느 때 얼만큼의 일조량을 받아야 꽃이 핀다는 딱 그걸 정해놨어요. 네. 정해놨어요. 일조량 때문에, 온도하고 일조량 때문에 그러는데, 봄에 피는 식물은, 꽃을 피는 식물은 장일식물이에요. 잘 알잖아요. 생물 시간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잘 알아요. 장일식물이기 때문에, 장일식물은 햇빛을 12시간에서 14시간 이상을 받아야 장일식물이에요. 그 식물도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제 단일식물이라고 하죠. 단일식물. 우리가 흔히 제일로 잘 아는 국화. 그거는 단일식물인데, 가을에 12시간 이하로 빛이 비출 때 단일식물이 잘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라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리벽에 반사된 햇빛. 차곡차곡 화분에 담긴다. 햇빛을 지금 구암동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의 그 앞에 창문이 거기서 반사가 돼갖고 이렇게 빛이 반사돼가지고 이거를 또 지금 차곡차곡 신고 화분에 담는 거예요.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 굴뚝에 칸칸마다 줄 맞추면 싱싱한 잎과 활짝 핀 꽃들 뭉툭한 손안으로 파고든다. 여기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오래된 기억입니다. 오래된 기억. 짧은 기억도 있잖아요. 가까운 기억도 있고, 싱싱한 기억도 있고, 쾌쾌한 기억도 있고, 그 앞에 그 형용사나 부사를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이 기억이 어떤 형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억을 오래된 것을 끄집어내는 것만 기억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현재의 기억도 있습니다. 바로 이 현재도 과거, 현재, 미래로 바뀌어요. 이제 벌써 제가 말한 건 다 과거가 돼버렸나요? 그럼 가까운 기억이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명사 앞에 어떻게 명사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가 굉장히 빛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법 중에 하나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에는 기억, 추억, 회역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기억은 하나의 경험을 정신 속에서 간직하고 되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기억을 하되 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대요. 망각이라는 이 기가 막힌 거를 줬어요. 이거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 승질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화나서. 그걸 잊어버려 자고 나면.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고 나서도 화를 내는 사람은 졸장부다. 그 밤 내에 그걸 그냥 잊어버려야 된다. 저도 다음날 아니라
어떤 부분에 지금 7년, 8년도 지금 더딘 건데 화가 나서 그 생각만 부글부글 끓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안 하려고 노력하죠. 제가 이런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종합병원이라 했잖아요, 그러다니. 그거 자랑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병을 숨길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까 이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명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열심히 강의하고 시를 쓰고 읽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이명이 몰라요. 그러니까 잠자기 때는 이명이 왜 없지? 이렇게 하면 잠이 안 와, 이제. 이게 나를 시끄럽게 해서 귀찮게 하니까. 차라리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이명이라는 것을 몰라야 돼. 잠시 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 귀 이쪽만 남들은 아무도 몰라. 내가 이거 아픈지를. 얼마나 귀찮은 존재인지 몰라요. 말도 못해. 이 귀찮은 이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망각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되 어떤 부분에서는 망각도 같이 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넘쳐서 못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추억 한번 알아볼게요. 추억에는 좋은 추억과 나쁜 추억이 있는데요. 나쁜 추억이 오래 더 기억된다네요. 네, 좋은 추억보다는. 그 다음에 회역. 국소적으로 지난 일을 돌이켜서 생각하는 것을 회역이래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추억,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에 회역으로 이렇게 글을 쓸 때 구분하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기억, 추억, 회역. 제일 큰 건 기억이죠. 그래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30회 넘어가요. 꽃의 굽은 관절을 타고 삐뚤삐뚤 퍼지는 향기. 꽃의 굽은 관절을 타고 삐뚤삐뚤 퍼지는 향기. 편지 같은 게 굉장히 강해요. 편지꽃이 초봄 눈 바로 끝이고, 눈이 이제 해빙 바로 되면요, 영화불에 떨어졌어도 편지를 화분에 심어둬요. 편지는 가을까지 꽃을 펴요. 아주 강합니다. 꽃향기, 편지라는 건 뭐냐면요, 미국 제비꽃과 미국 제비꽃이라고 보면 개량종이에요. 미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비꽃이 되겠습니다. 꽃향기의 우표, 꽃향기에 쿡쿡 우표를 붙인다. 향기에다가 우표를 붙여줘야 하잖아요. 얼마나 이씨 멋있어요. 향기에다 그 우표를 붙여줘야 그 향기가 어떻게 돼요?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게 시의 미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줄을 그냥 간과하지 말고 꼭 이런 생각해보면 꽃향기에 꾹꾹 우표를 붙여요. 이거 쉽게 쓸 수 있는 말 아닙니다. 아니면 내 기억에 우표를 붙이는 나는 과거로 추억 여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알으면 마음대로 그거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를 한 번만 공부하지 마시고 이 텍스트를 10번을 해도 부족함은 없습니다. 저도 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알게 되는 것도 더 많거든요. 저는 오히려 선생님들께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이 방송을 듣는 선생님께도 정말 고마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튜브를 듣는 선생님들께도 오늘의 향기를 에다가 우표를 붙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 다 도착할 거예요, 내일은. 겨울 빈 가지들만 옹송거리던 공터. 옹송거린다. 옹송거리다. 그 말이에요. 옹송거리다. 옹그리고 모여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닥불 쪽으로 옹송거리며 앉아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서 몸을 옹송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옹송거리다. 그렇게 말 필요가 있습니다. 구석에 말려있던 어둠에도 수북히 향기가 쌓인다. 그러면 그 어둠도 향기로 완전히 뒤덮이겠네요. 봄 소풍 나온 아이들이 화분으로 달려간다. 지금 이제 여기 아주머니들이 지금 꽃씨를 신고, 아니고 편지를 싣고 있는데, 저기 이제 유치원 학생들이 이제 거기 이제 견학 나왔겠죠? 우르르 그런 이제 몰려가서 이제 이 꽃 이름이 뭔지 알고 딱 가니까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 꽃 뭔지 알아 이제 이렇게 한 거지. 편지요, 편지. 아주머니 외치는 소리 따라
아이들 곱은 손으로 편지를 쓴다. 곱다. 우리가 보기 좋고 아름답다. 곱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곱다. 손이 곱다. 추워서. 얼어서 감각이 둔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얼어서 감각이 둔하다. 그 뜻이겠죠. 꼬깃꼬깃한 종이에 몸이 달아. 잘 익히지 않아. 몸이 달아서 그런데. 편지 할 때는 애잖아요. 애. 근데 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편지라고 한 거예요, 그냥. 예.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흉내하면 되면 살 그러잖아요. 쌀 하면 그분은 살 그래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서. 편지, 애가 여로 바뀐 거예요. 모음이 달았다는 말은. 익히지 않을 글자 모르는 아주머니들. 언젠가는 배달된 편지 빼곡히 씹는다. 이게 언젠가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사는 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제가 시할 때 꼬집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본문에 글자 모르는 아주머니들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글자 모르는 아주머니들은 우리나라 없어요. 문맹률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냥 차라리 글자 모르는 할머니들이라 했으면 좀 더 좋지 않겠는가. 네. 시를 읽어도 그냥 무채끔 읽지 마시고 잘 따질 것은 한 번씩 따져보는 것도 이게 괜찮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글자 못 주는 아주머니 다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네요. 선과 공간으로 말해지는 언어래요. 선과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식. 직선, 방식이라는 말은요, 일정한 형식이나 방법을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너는 그 방식이 틀렸어. 아니면 네 방법이 틀렸어. 근데 방식과 방법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직선의 방식이에요. 일정한 형식이나 방법. 그러니까 그 방법보다는 방식이 더 큰 말이죠. 이게 방법이라는 말 들어가 있으니까요. 직선은 천성이 분명하다. 바르고 기껍고 직선일수록 자신만만한 표정이다. 직선에 대해서 다 얘기해버렸네요. 네. 이게 천성이라는 것은 본래의 품성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천성도 좋지만 인성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네. 기껍다. 탐탁하여 마음이 기쁘다. 그 말이에요. 이는 곧 정직한 내력을 지녔다 하겠는데, 내력은 어떤 사실이 지나온 내력입니다. 지나온 내력. 현악기의 줄처럼 그 힘을 팽창시켜 울리는 소리도, 현악기, 검은 거나 기타나 이런 건 따뜻하잖아요. 줄 팽팽히 딱 잡아다니니까 그거를 팽창시켜 울리는 소리, 그게 파장 아니겠습니까? 직선을 이루는 한 형식이다. 직선은 나태하거나 느슨한 법 없어 망설이지 않고 배회하지 않으며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단순한 정직이다. 의인법을 썼어요. 의인법. 그러니까 여기 직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선의 그런 어떤 천석이나 속성이나 직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차오를 때, 밤이 이제 차오르려면 지평선 아래에서 솟아오르잖아요. 예. 지평선이 반듯하게 선을 긋고 열리는 일이나, 이건 조금 시적 오류 있습니다. 또 그러네요. 이 지평선이나 수평선은 반드시 둥급니다. 반듯한 거 없어요. 절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적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있잖아요. 어느 오류가 우리가 살고 있으면 많이 해요. 우리 시인들은 민들레 홀씨. 그게 지금 맞질 않는 말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도 제가 강의하고 나서도 시를 써오는데 또 어떤 선생님도 민들레 홀씨라고 끝까지 써와요. 근데 이제 홀씨라는 것은 세균이나 조류, 예를 들면 곰팡이나 양치류 거기에 있는 거예요.
훨씬은. 예. 그래서 좀 무슨 피지 않고 포자에 의해서 그 종족을 보존하는 것을 그 홀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거기서는 안 맞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책을 쓴다 그러잖아요. 글을 짓는다 그래야지 어떻게 책을 씁니까? 그냥 책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좋다. 미세먼지가 아니 나쁘면 나쁘다 이렇게 해야지. 미세먼지 좋다 이렇게 하면은 미세먼지가 예를 들면 지금 없으니까 좋다는 것인지 있어서 좋다는 것인지 좀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한 대로 그 민들레 호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오니까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루하니까 또 퀴즈 하나 또 배워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직선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뭐 직선이라고 해서 그냥 아주 빤 뜯은 건 아닙니다. 미국의 그 주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물론 산이고 뭐고 그거는 같이 딱 끊어버렸잖아요. 그냥 선으로. 네. 근데 이 세상에 가장 긴 직선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번 고속도로래요. 그래가지고 사우디 하라스에서 그 아랍에미리트 국경까지 260km랍니다. 근데 거즘 직선이래요. 거즘 직선이래요. 저는 안 가봐서 이거 그냥 책으로만 제가 아는 겁니다. 햇빛은 우리가 1억 5천만 킬로잖아요. 해까지 여기서 지구에서 해까지 잘 아시지만은 도착이 8분 만에 합니다. 네. 별빛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것들이 직선만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죠. 다 굴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직선처럼 보이지만은 직선은 아니래요. 네. 그래서 그냥 세상에 가장 큰 직선, 긴 직선, 사우디아라비아의 10번 고속도로라고 하니까 그거는 좀 알아놓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별빛이 어둠 속으로 뻗쳐와 여과 없이 눈빛과 마주치는 것도 직선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령 빨랫줄에 바지랑대를 세우는 일은 직선의 힘을 얻어 허공을 가르며 쏘아대는 직사광선을 놓치지 않으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바지랑대를 높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제가 바지랑대가 나와서 저도 아까 오래된 기억 있어요. 쓴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 엄동산안에 옛날에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이 그 빨래를 하면 방맹이에다가 그 양잿물 이렇게 만들잖아요. 잿물을 내잖아요. 양잿물로 이제 빨래를 하면 겨울로 갑니다. 그 돌멩이다 대고 막 그 추운데 방맹이로 때려서 이제 그 빨래를 하잖아요. 그날도 어머니께서 빨래에 식술들이 많으니까 빨래가 엄청 많아요. 저희 집은 사람이 많아서 뭐 보통 웬만한 옛날 니아거에다 싣고 가서 빨래하고 그랬어요. 제가 끌어다 드리는 것도 한두 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빨래를 그렇게 춥게 해가지고 옛날엔 탈수기도 없으니까 손으로 짜지도 않고 짜면 바로 고드름 열고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요. 그걸 이제 바지락대에다 쭉 널어놨는데 제가 이제 그 동네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놀라요. 그 바지락대를 딱 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진짜 속된 말로 돼지가 한번 두드려 맞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그 외양간 가서 쇠말뚝을 하나 그 땅에다 박아갖고 빨래 널을 때마다 바지락대 아래에 있잖아요. 그걸 묶어놨어요. 노끈으로. 그 뒤로 이제 물론 바디치는 그 바지락대를 넘긴 일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또 해놓으니까 바람이 세게 불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가면 빨래가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좀 나쁜 기억이잖아요. 그 기억이 돼요. 어머니한테 그냥 허되게 한번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 바지락대는. 그로 인하여 빨래는 마음 놓고 햇볕에 말릴 수 있을 것이다. 미래형 추측입니다. 목적형이죠. 미래형 추측입니다. 바지랑대는 빨랫줄로 말미암고
어려워요. 상당히 시적인 표현인데 상당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말미암고가. 이 말미암고는 원인이나 근거가 되다 그 말이에요. 기인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비롯되다 그 말이거든요. 참 시적으로 이렇게 말미암고 쓴다는 건 참 어려운 말입니다. 빨랫줄은 바지랑때 때문에 더욱 올곧다지는 올곧다. 바르고 곧다죠. 올곧다. 그 기꺼운 방식, 기껍다. 제가 첫 행에 직선은 청승이 분명하다, 바르고 기껍고 이랬죠. 그래서 이거를 기껍다는 것을 위에 아래를 한 번씩 더 썼어요. 제일 위에 행, 아래 행, 아래쯤의 행에다가 이건 뭐냐면 수미 쌍관법이라고 잘 아시잖아요. 시적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수법을 수미 쌍관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찾아보시고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찾아보시고 다음에 한번 이런 것도 사용해 보면 참 좋습니다.